과민성 방광과 요로결석,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한 질병입니다. 하나는 오줌이 너무 자주 마렵고 급한 질병, 다른 하나는 배가 너무 아픈 질병입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은 아니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고, 과민성 방광은 불편한데도 병원을 가기가 망설여지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 질환을 설명할 때 본인 스스로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방광, 방광이 예민한 것입니다. 소변이 차는 걸 감지해주는 방광의 센서가 예민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방광이 실제 소변으로 가득 차지 않았지만 가득 찬 상태로 느끼고, 이로 인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변이 급한 기분을 느끼는 것, 그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표현하며 방광 자체가 예민해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로 감염이 없고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으면서 요절박이 있고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을 보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건 없건 요절박이 있다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는 단순히 소변 보기 불편하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자주 가고 소변이 좀 급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할 정도로 소변 보는 것 외에 다른 많은 불편함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이죠. 가령 자다가 두세 번만 소변 보려고 화장실 다녀오면 푹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겠죠. 직장인 같으면 열심히 일해야 할 근무 시간에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면 얼마나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즐거운 모임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오면 괜히 미안해지죠. 분위기 망치는 것 같아서. 이처럼 단순히 소변 자주 보는 문제를 넘어 수면장애, 우울증, 사회활동 기피 등 다른 문제와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 질환이 과민성 방광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증상이 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암도 아니고 별로 큰 병이 아닌 것 같아서, 가봐야 치료도 잘 안 될 것 같고, 소변 문제라고 해서 얘기하기도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약이나 치료가 있는데도 실제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도 말 못할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는 점이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직도 비뇨기과는 남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여자분들이 참 많은데요. 과민성 방광은 비뇨기과 질환이고 방광은 비뇨기과 전문 영역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소변과 관련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비뇨기과에 오시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방광과 비슷한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은 주로 임신과 분만이나 노화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해주는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등과 같이 배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압성 요실금에서 과민성 방광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행동치료,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행동치료는 정상적인 배뇨 습관에 대해 교육을 받고 배뇨 습관 중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치료입니다. 크게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배뇨하도록 연습하는 시간제 배뇨법, 방광훈련, 골반 근육 운동, 바이오 피드백 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치료의 목적은 결국 방광의 크기를 늘려서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골반 근육 운동은 과민성 방광이나 복압성 요실금 모두에서 효과가 있으니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죠. 바이오 피드백은 골반 근육과 운동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고 전기자극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행동 치료와 더불어 1차적 치료고 과민성 방광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방광의 수축을 억제시켜주는 여러 가지 약물들만 있었는데 효과는 좋지만 입이 마르고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방광의 수축 억제가 아닌 저장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새로운 약물도 개발이 되었고, 이런 약물 같은 경우 효과도 좋으면서 방광 수축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이 가지는 입마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경우에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톡스를 방광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직접 주입하는 수술적 치료나 신경을 조정해주는 작은 전기장치를 몸에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천수신경조정술이라는 수술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결론적으로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고, 소변보기 불편한 문제와 더불어 수면 및 주간활동을 방해하고 불편감, 자신감 상실 및 사회활동 기피로 환자를 고립시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이런 병이 의심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비뇨기과를 찾아오셔서 진료를 받고 적절하고 좋은 치료를 받으셔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불청객, 요로결석을 이렇게들 부릅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에 요로결석이란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오는 환자가 많아서 생긴 별명입니다. 결석이라는 게 돌인데 소변이 만들어져 나가는 길들에 돌들이 생겨서 몸에서 소변이 나가는 것을 막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한 가지는 너무 아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재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산통, 이빨이 아픈 것을 치통이라고 하는데요. 결석으로 인한 산통을 포함시켜서 3대 통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통증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치료해서 현재 있는 결석을 모두 제거해도 보통 10년 내에 50%, 즉 절반의 환자에서 재발된다고 하니까 치료가 끝나도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병이 요로결석입니다. 원인은 수분 섭취 감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요석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석 형성이 잘 됩니다. 이외에도 유전적 소인도 있어서 남자가 3배 정도 더 위험이 높고, 온도나 계절도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변이 농축되어 요로결석 생성이 잘 되고, 또 햇볕의 노출이 증가하여 비타민 D도 요로결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럽게 옆구리 통증이나 복부 통증을 일으키는데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통증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다시 또 아픈 간헐적, 반복적인 통증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석 위치에 따라 증상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방광 근처까지 내려온 결석은 빈뇨, 혈뇨와 같은 증상이 통증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속이 미식거리거나 구토, 복부팽만 등과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변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에 고인물이 썩듯이 소변에 염증까지 동반되는 경우에는 심한 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영상검사들, 즉 엑스레이,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술, 배설성 요로 조영술 등과 같은 검사를 통해 위치나 크기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고 하부 요관에 있는 5mm 미만의 결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결석 배출이 되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지켜보는 대기요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약이나 주사로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결석을 기계로 깨거나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해주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통 5mm 이상에서 1에서 1.2cm 정도의 결석은 최충격파 세석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몸 밖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충격파를 결석에 발사하여 결석을 작은 조각들로 분쇄해서 배출이 잘 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보통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술을 받고 당일에 귀가하게 됩니다. 1에서 1.1cm 이상의 큰 결석은 입원 및 마취하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부수고 제거해주는 요관경 수술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수술법으로는 경피적 신세석술이나 복강경 및 개복 수술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치료가 잘 끝나도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재발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 식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식이와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꼭 기억하실 두 가지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염분의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결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하루 적당한 양의 칼슘 섭취는 괜찮습니다. 결석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알려진 우유, 멸치, 시금치 등도 적당한 양은 큰 문제 없습니다. 정리하면 물은 많이 먹고 짠 음식과 단백질은 줄이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이 세 가지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방광과 요로결석 하나는 너무 부끄럽고 다른 하나는 너무 아픈 병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환입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찾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셨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 건강을 만나세요.